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비명계와의 단일 대우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의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중요한 점은 비명계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함께했다는 겁니다.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또 화해 제스처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물 밑에서는요. 네. 상당히 그 플랜 B가 아주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그 단합,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하고 좀 이게 좀 다르다. 이래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내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지만 아직 1심일 뿐이다. 이래서 이제 그 마치 이제 그 초연한 척하면서 민생 행보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월요일 날 또 선거 있잖아요. 네. 상당히 그 속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뭐 저는 두 분이 그 김동연 올 지사와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보여주기로 둘이 단합해서 이제 그 민생 챙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동상이몽이라고 봅니다. 네, 동상이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뭐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 다음 주자, 뭐 플랜 B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서 변호사님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물론 지난주에 당이 예상하지 못한 중한형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1심 선고일 뿐이고 무죄로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거나 또 시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수원에서 함께 김동연 지사와 뭐 시장을 방문하는 이런 행보들은 민생 경제 행보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사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를 야당이 그리고 민주당 대표가 챙기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국민께 보여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는 뭐 김동연 지사가 당연히 경기도 지사이기 때문에 뭐 오늘 현장에서 일정들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국민들께 당원들께 보여지는 모습은 분열은 없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포스트를 뭐 다음을 찾는다든지 또는 뭐 플랜 B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는 조금씩 언급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 내부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경고의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와 그리고 재판 과정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당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실상 분열은 없는 것이고 관련돼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당의 위기를 틈타서 분열을 획책하려고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독이고 다잡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6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1심, 2심에서 유죄였다가 3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가. 근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뭐 룰라 대통령도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으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근데 조사 불응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록이 한 2만 6천 쪽 될 겁니다. 기록을 이게 그 복사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뭘 보고 증거가 없다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조명현 씨 우리 그 녹취 있죠. 이거에도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제 저번 대선 때 그 본인 배우자가 사과했잖아, 김혜경 씨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조명현 씨가 청담도까지 가서 일제 샴푸를 사오면 그럼 이게 그 밑에 비서실에 여직원이 현금으로 아니 공무원이 어디서 현금이 났죠? 현금이 이게 어디서 났냐고요. 또 출장비나 여러 개 이게 거기서 또 불법으로 모아놨겠죠. 근데 이 과정을 모를까요?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기소됐죠. 근데 비서실장이 왜 허위로 이게 카드 내역을 다 꾸밀까요? 그다음에 이 카드 최종 결제는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잖아요. 근데 몰랐다? 저는 이거는 이제 국민을 기망하는 이런 이제 그 가짜 이것도 허위 사실이에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검찰 쪽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권의 또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인카드 유용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일선 부서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도지사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도지사가 세세하게 알고 이것을 승인해줬다라는 것인지, 또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묵인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입증할 증거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증거들이 그 검찰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법인카드 사용 유용을 알았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퉈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증거로, 또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룰라 대통령처럼 일단 기소부터 한 것 아니겠느냐, 또는 정치 보복성의 어떤 그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민주당이 법안 개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잖아요. 이거 뭡니까?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공직선거법이 그동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정치권의 계속된 화두였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돈은 묻고 말은 풀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여의도에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공직선거법 발의 시점이 조금은 겹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법안인 것이고, 뭐 지도부와 상의를 했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들이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으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바로 직접적 연관을 지어서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이 시기였을 뿐이다. 준비는 많이 해왔다. 저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민주당 의원만 이제 10명 정도 될 겁니다. 전체 14명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어떤 범죄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져 버린다. 이러면 이제 그 면소 판결로 공소가 면해서 종결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이면 배치가 다르다잖아요. 네. 이걸 1000만 올린다. 근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번에 의원들까지 적용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부칙을 둬가지고 23대 의원부터 적용한다. 이러면 이게 제가 찬성합니다. 23대부터 적용한다. 근데 이번 의원들부터 또 이게 이재명 대표가 1호 수혜자가 된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부칙에 3개월 뒤에 한대요. 네. 3개월 뒤에.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대법원 날라면 이게 몇 달 걸리잖아요. 한 8, 9개월 잡아도. 그럼 이게 적용돼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칙만이라도 좀 바꾸면 좀 합리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걱정이 괜한 염려일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입법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가 없이 통과되는 것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좀 악마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거부권 사용해서 통과 안 될 거다. 뭐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기들이 법 바꿔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거는 이제 그 이해 충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은 어떤 경우든 이제 그 지금 부칙에 보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제 당선 무효 만든 거 있죠. 이게 그 통과되고 3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다 적용이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좀 촉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는 것. 이 두 가지 안을 꺼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좀 대여 압박 수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을 압박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네.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하는 것 뭐 어제 오늘의 일 아니었고요. 그리고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도 그리고 특검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사실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들 국민들께서도 이 진상을 알고 싶어 하시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병대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특검법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회에서 좌절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에서 그런 국정감사라도 하고 이것을 여권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떤 정치 전략상으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라는 해석을 넘어서서요. 저는 국민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국민들께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두 건에 대해서만큼은 야당으로서의 하는 일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까?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뭐 황제조선이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특히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청구조차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 국민들께서 충분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여겨주시고 동의해 주실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불기소 처분에 관여를 했던 뭐 중앙지검장과 그 중앙지검에 있는 두 분의 검사, 총 3분의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아마 뭐 28일 정도에는 보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카드. 그다음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조사까지 모두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거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3번째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더 말도 안 되는 지금 창원지검에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의혹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이 검찰입니다. 특검이 변호사가 특별검찰. 수사할 능력이 없어요. 검사가 30명 정도 파견돼요. 네. 어차피 검사가 수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거 특검은 의미가 없다. 지켜봐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해병대원 이거는 이제 국정조사 가지고 진실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정치 공방으로. 아니 강제 수사도 못하는데 무슨 진실을 밝힙니까? 정치 공방으로 끝난다. 이거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 이게 더 황당합니다. 탄핵은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옛날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압수수색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이성윤, 이정수 네. 그 검사들은 압수수색 왜 안 했죠? 2년 넘도록 압수수색 안 한 사람들에게 괜찮고 이번에 바로 오자마자 처분 내린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또 이게 2년 전에 송경호 지검장이 2년 동안 있었죠. 그때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아니 4년 동안 압수수색 안 하고 방치한 게 그게 더 큰 잘못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대로 두고 이창수 지검장 오자마자 나름대로 레드팀 만들고 기록 검토해서 결론 내렸잖아요. 네. 불만 있으면 이제 항고하고 있잖아요. 고검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보고 대검에 또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절차가 있는데 검사가 어떤 처분했다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유죄 판결하면 또 이게 탄핵한다. 이러면 이게 어느 검사 판사가 누가 남아 있겠어요? 처분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권에 대해서 이제 정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 4년 6개월 만에 처분했잖아요. 네. 앞에 4년 동안 압수수색 안에 직무유기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근데 왜 갑자기 최근에 몇 달 만에 결론 내린 사람을 탄핵한다? 불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검에서 또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최종 처분이 불기소 처분이 됐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 브리핑도 했고요. 그 브리핑을 두고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혐의를 해주기 위해 변론을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또 굉장히 냉혹한 판단도 또 그런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불기소 처분 자체가 직무유기성이고 또 공무원의 중립을 또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탄핵이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일단 뭐 재판 생중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저희 프로에 나와서 되게 강하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거의 유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이번 유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불허한 게 중계를요. 네. 이재명 대표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불허한 거예요. 아하. 그래 놓죠. 그러면 이게 그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 중계하는 게 불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아마 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로 보고 있으니까 중계는 안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까지 거의 구형대로 나왔죠. 구형대로 절반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게 1년 6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 법조인은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법리나 판례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은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아주 특이한 뭐 일부 이제 좌파나 일부 극우파 빼고는요. 모든 이게 법조인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법조 상식.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뭐 심지어 민주당 변호사들도 무죄라고 못할 겁니다. 위증교사는. 저는 따라서 이제 그 유죄가 나오고 구형이 3년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나올 거로 봅니다. 예. 일단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한 결정을 한 부분은요. 당연히 생중계를 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허가 사항이고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이나 인권을 놓고 두 개를 형량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불이익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불허했다라고 하면서 혹시 유죄의 어떤 예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 두 개는 연결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유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불허했다. 사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야당 대표로서 재판이 생중계될 정도까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 권리와 비교 형량을 해서라도 생중계까지 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선고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를 예상한다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 변호사님은 사실 유죄를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형을 또 예상해 주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녹취록 전체를 들어본다면 그 취지상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는 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기억나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위증의 고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난번처럼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정도 좀 중형이 나오게 되면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뭐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례를 보면요. 네. 그때 그 위정교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그다음에 백현동 세 개에 대해서 구금해도 된다. 이미 동의가 통과됐잖아요. 다만 이제 영장 단계에서 기각됐죠. 이런 경우에 그 1심 본안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또 필요 없다. 이게 정찬민 의원 판결입니다. 정찬민 의원. 네. 이분들이 영장 단계에서 동의해주고 나중에 보석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할 때 동의 또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북 송금이나 위정교사나 백현동 다 가능하다 봅니다. 앞서 이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네. 했지만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면 앞서서 1년의 유죄 집행유예 2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법정 구속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이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마치 뭐 무기한 프리패스권처럼 계속해서 통용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와 지금은 국회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정찬민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례인데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포
체포 동의안이 비록 통과됐을지 모르겠지만 영장이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통과된 체포 동의안이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프리패스권이 된다? 사실 이건 법리상으로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정치적인 쟁점인데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협치의 대상이 야당 대표가 어쩌면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법정 구속이니 이런 얘기를 입에 오르내리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을 또 감안하고 또 판단하게 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야당 대표가 또 사법적인 어떤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야당 대표는 협치의 대상이고 또 언젠가는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인데 이렇게까지 법정 구속 이런 가능성 없는 이야기들을 입에 올리시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 복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위기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 얘기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가족들의 이름으로 댓글이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과연 이걸 당무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느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안에서 얘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중 질환을 일으키는 게 그 한동훈 대표로 봐요. 이걸 이게 당무감사를 왜 하고 경찰 수사를 왜 지켜봅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 부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한 방에 살잖아요. 네. 한 집에 살잖아. 당신 혹시 이게 당신 진짜 당신이야? 아니면 이게 그 혹시 이름 도용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게 내 맞다. 네. 이러면 이게 그 재빠르게 그 죄송하다. 우리 가족들이 맞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당원이나 이렇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니랍니다. 네. 그럼 이게 그 동명이인이나 도용된 거랍니다. 이러면 이게 도용됐으면 수사 의뢰하고 동명이인이면 해버리면 끝나죠. 네. 아니 이거 10분이면 지금 전화해가 물어보세요 부인한테. 아니 부인하고 대화도 안 합니까? 부인인지 아닌지 그걸 모릅니까? 저는 이게 이러다니까 이제 가족인 거 부인인가 알면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교묘하게 돌파할까? 자꾸 이게 꼼수를 생각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냥 부인이면 근데 죄송하다 사과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뭐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네. 욕은 좀 얻어먹겠죠. 아니 어떻게 가족들 동원해가 대통령 욕을 해 이렇게 비난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인데 네. 이걸 자꾸 다른 게 이걸 왜 경찰 조사까지 기다립니까?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부인 IP가 맞으면 그때 이렇게 뭘 할 겁니까? 왜 키웁니까? 저는 뒤에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다 봐요. 참모들이 이렇게 돌파해야 된다. 이건 말할 필요 없다. 뭐 정당법이 어쩌고 개인정보가 어쩌고. 아니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 이야기 나왔을 때 네. 동맹회의를 했잖아요. 금방 8명이 한동훈이 있다면서요. 어. 그 원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거는 왜 금방 동맹회의인지 모르죠? 앞뒤가 맞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즉 한동훈 대표가 이게 그 똑바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게 가족이면 바로 인정하고 네. 죄송하다. 뭐 내가 알았든 몰랐든 우리 가족들의 문제니까 당원들께 국민들께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러면 끝날 일 아닙니까? 아하. 저도 서 변호사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뭐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처럼 드러나게 되겠죠. 다만 그때까지 너무나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당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당 내에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확인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져서 자중질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 일견 타당한 얘기이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마치 이재명 대표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와 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혼란들을 또 연결짓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이런 부분들은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로 여권 내에 있는 리스크들이 절대 희석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뭐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없어지거나 희석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인적쇄신도 해야 되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중요하죠. 금방 네. 말씀드린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임기 반이 됐으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새 출발해 보자. 이런데 그 인적 개편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뭐 다행히 그 지지율이요. 상당히 그 사과에 급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데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이제 그 정책 계획 정책이나 이것도 이게 좀 힘있게 추진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게 저는 핵심이라 봐요. 인적 쇄신, 그다음에 정책 쇄신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거부권하면요. 아마 압도적으로 이게 부결될 거예요. 네. 제가 안철수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봤거든요. 옛날에도 반대표 던지고요. 네. 이번에도 이게 반대표 확실히 던지겠다. 서 변호사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 예산안, 또 특검법, 당면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 뭐 정책 관련된 쇄신, 이 쇄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좀 식상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듭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언제부터 인적 쇄신하겠다, 그리고 혁신하겠다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체감하는 바가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좀 실천을 하고 그것도 신속하게 좀 실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 한다면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내각에 대해서 좀 전면 교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좀 인적 교체도 이루어져야만 국민들께서 변화하는구나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한 건데요. 이제 한국 리서치와 함께 이 18일부터 20일간 3일간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지지율이 27%입니다. 2주 전보다 8%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또 이제 대부 경북 지역, 또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과나 담화를 하면요. 네.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 듣잖아요.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거기에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지층입니다. 지지층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층이 참 소탈하게 잘했다. 이런 데 평가가 일반적이었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96점을 제가 줬는데 그게 그 지지층, 대구 경북이나 또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보수층, 여기에서 결집하는 이런 데 효과가 있었죠. 딱 그대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한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결과만 두고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8% 정도가 오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여론조사들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 여론조사를 분석해 본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여권에 대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특히나 여권이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다라는 또 평가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도 결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